네, 형사소송법 작성 실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 변론 여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점인데요.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친고죄와는 달리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김갑동에 대한 고소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공범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미치지 않아서 실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것을 변론요지서에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이론적 전제하에 실체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김갑동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인 이을남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312조 3항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한편 고동창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나 법정 증언 중에서 고동창이 김갑동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이을남의 제안으로 범행하게 되었다라고 들었다는 거죠. 김갑동으로부터.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을 김갑동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한다 그러면 별 전문 진술이 아니겠지만 그것을 김갑동으로부터 들은 고동창이 나와서 김갑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 진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312조 4항과 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을 하든지 또는 법정 진술은 전문 증언으로서 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 진술자인 김갑동이 법정에 출석해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 진술자의 진술 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메일 출력물하고 압수조서가 증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메일 출력물은 기록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이을남을 체포하면서 이메일 출력물을 압수했는데 전혀 그 긴급 체포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고 또한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물은 24시간 이내에 압수할 수 있는데 긴급 체포된 2019년 10월 10일 13시로부터 기록 14쪽에 보면 그 시간이 나옵니다. 24시간이 초과된 2019년 11월 13일 15시경 압수한 것이 압수조서에 또 나타나죠. 그래서 역시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압수조서는 그 위법 수집 증거인 이메일 출력물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특별히 인과관계의 단절이나 희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후영장을 받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에 사후영장 받았는지 여부가 성명이 되었는데 그런 함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 보는 것이 더 유력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편 신빙성이 부족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김갑동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을남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검찰에서 글을 올릴 때에는 이을남이 옆에 있었고 상의하면서 글을 게재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혼자 글을 게재한 것으로 글 게재 시 이을남이 옆에 없었다고 또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서 김갑동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꼭 법정 진술뿐만이 아니라고 하겠네요. 그냥 김갑동의 진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을남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죠. 자기 본인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지 다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 나부녀의 진술조서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지 이을남이 김갑동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증거고 달리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 사유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답안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정통만법 위반 명예훼손의 점이죠. 네.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것은 좋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은 피고인 김갑동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와 같이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출제 포인트에도 반영이 이 부분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 바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고동창의 법정 진술 및 진술조서 중에 김갑동이 말해주었다는 부분, 김갑동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고동창 법정 진술 중 김갑동이 말해주었다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소법 316조 2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원진술자 김갑동이 공동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고동창 법정 진술과 위부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법정 진술하고 그 다음에 진술조서 중에 전문진술 기재한 서류로서 312조 4항과 310조 2항 갖춰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김갑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을남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은 310조 3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메일 출력물하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그렇습니다. 네, 압수목록까지 들어가는 게 더 좋겠네요. 이을남은 2019년 11월 12일 13시 긴급 체포되었는데 이메일 출력물은 2019년 11월 13일 15시경 압수되었습니다. 217조 1항에 24시간 내에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위법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증명력 부분, 증명력 탄핵하는 거죠. 김갑동 경찰 조사에서는 나부녀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물 작성을 이을남의 제안으로 이을남과 같이 썼다고 하다가 법정에 와서는 같이 있지 않았고 혼자 글을 썼고 범행 전 이을남에게 이야기했을 때 고개만 끄덕였다고 하는 바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나부녀의 합의서 받기 전에는 이을남도 공범이라 주장하다가 나부녀 합의서 받은 후 진술이 변경되므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적시해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법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이을남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을남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자기가 응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라면 양형에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주장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 정도로 살펴보고요. 부족 증거는 나부녀 진술조서 이을남이 공모했는지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325조 후단무죄.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쓸 수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로 쓸 수 있으면 꽤 잘 쓴 답안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다른 답안을 하나 살펴보면요. 네, 앞서 살펴봤던 이 답안은 시간이 부족했는지 변론 요지서가 기재가 되지 않아서 다른 답안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변론 요지서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 바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고동창의 법정 진술과 고동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제 들었다는 부분이죠. 경찰 진술조서 내용 중 김갑동에게 들었다는 부분, 뭘요? 이을남의 제안으로 범행이 이르렀다고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이라고 적어주려면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포함됩니다. 네, 여기에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에는 다 들어가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김갑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310조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경찰 진술조서는 316조 2항만으로는 안 되고 316조 2항과 312조 4항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기재해 줘야 됩니다.
김갑동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 이을남이 그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함으로 320조 사망에 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요. 이메일 출력물과 더 정확하게는 압수 조서, 앞서 본 답안처럼 압수 목록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메일 출력물 217조 1항에 따라서 1항까지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하나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정할 수 있는데 법리는 그런데 압수된 이메일 출력물은 긴급 체포된 이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19년 15시 압수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 그렇죠? 또한 긴급체포의 범죄 사실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에 반해 긴급체포 사유와 관련 없는 정통망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것으로 별건 압수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법리 근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신빙성이 부족한 증거. 피고인 금갑동은 글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이을남의 제안으로 글을 작성한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에는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을남은 나중에 쓴 것이라고 하여 나중에 온 것인가요? 나중에 온 것이라고 하여 다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함께 작성했다면 굳이 다음날 이메일의 대화 내용을 보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같이 작성했다면 굳이 보낼 수 없겠습니다. 이 부분도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데 해당하여 325조 호단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실전에서도 역시 이 정도로 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비교적 잘 쓴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서 잘 시간 안배를 해서 찾아내야 되겠지요. 계속해서 변론전 서부 중에 다음으로 사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친고죄 공범 중 사자 명예훼손의 점은 친고죄죠.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친고죄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도 효력이 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죠. 이 사건의 경우 김갑동에 대한 고소 취소는 이을남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27조 5호, 6호가 아니고 5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답안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의 점,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효력은 공범에도 미친다. 공소 제기 후 고소 취소된 경우 5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공소 제기 이후인 2019년 12월 25일 사자 명예훼손죄를 고소했던 나부녀가 이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김갑동에게 주었고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부분은 앞서 부분에서 설시가 되었다 그러면 검토 의견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고소 취소 효력은 이을남에게 미치고 따라서 이 부분은 327조 5호의 공소기각 판결사. 이 정도로 실전했으면 굉장히 잘 쓴 답안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답안을 사자 명예훼손의 점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 형사법 233조에 따라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나부녀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고소 취소 효력은 피고인 이을남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에서 나부녀가 고소했다는 게 앞에 검토 의견서에서 검토가 됐겠죠. 이을남에 대한 고소 취소 있다고 고소취가 김갑동에 대한 고소 취소 효력이 이을남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해당하여 327조 5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괜찮은데 선고되어야 합니다도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작물 취득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작물 취득의 점은 2017년 12월 24일자 크리스마스 전날에 작물 취득의 점이 있죠. 여기서 작물 취득죄에서 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작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2003도 1366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김갑동의 요청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 그렇다면 작물 취득죄는 작물 취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겠습니다. 네, 325조 전담무죄, 325조 후단무죄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전담무죄로 봐도 무방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자 범행에 대해서는 작물 취득죄는 인정이 안 되고 위 판례에서 보시면은 작물 보관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고 해서 작물 보관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작물 취득죄는 무죄이다라고 주장을 맺게 되고 검토 의견서 같으면 법원에서 작물 보관죄로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변론 요지서에서는 그러면 작물 취득죄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 직권으로 작물 보관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판례이므로 작물 보관죄 유죄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론할 수는 없잖아요. 작물 보관죄로 유죄 인정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작물 보관죄로 유죄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양형에 관해서 정상에 관해서 유리하게 판결을 해달라고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각 주유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변론요지서에서 이 부분을 써야 한다 그러면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변론요지서에서 정상 변론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출제 방향으로서 올바른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구회 시험의 문제 작성 요령을 보시면요. 변론요지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물 취득의 점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정상관계는 답안지 기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사 견해를 달리해서 작물 보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면서 정상 변론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인 변론요지서 작성 요령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작물 보관죄가 인정되는 경우 간단하게 정상 변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에 부합하는 그런 답안 변론 요지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작물 취득의 점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이일남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이일남이 내용 부인함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작물 인정을 몰랐다고 하는 작물 취득의 점과 그 작물 취득의 점이 다시 한번 보시면 2019년 10월 31일자 작물 취득의 점과 2017년 12월 24일자 작물 취득의 점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서 보는 것이 적절한데요. 처음 보는 답안은 이 12월 24일자 작물 취득과 10월 31일자 작물 취득을 먼저 같이 논한 다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 색깔을 달리해서 쓰면 2019년 10월 31일자 작물 취득에 대한 변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향미 신용카드에 대한 작물 취득이 기출 문제를 볼까요? 기출 문제를 보고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면 작물 취득에 대해서 피고인 이일남의 작물 취득의 점에 있어서 하나는 24일자 그렇죠? 김갑동으로부터 절취한 고향미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점이고요. 또 하나는 10월 31일자 김갑동이 부친의 카드를 절취해서 건네받아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그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현금을 이제 받았다는 건데 24일자 범행이 피해자 고향미에 대한 것이네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요. 피해자 고향미에 대한 것이 12월 24일자 범행이 되겠죠. 12월 24일자 범행에 대해서 작물 취득은 인정이 안 되고 작물 보관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제 출제 의도였는데요.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 신용카드 사용 후 김갑동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범죄 성립 여부, 작물 취득죄는 작물 인정을 알면서 그 재물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데요. 이을남은 김갑동이 신용카드를 주면서 전동 킥보드 사다 달라고 하였고 전동 킥보드를 사서 전동 킥보드와 함께 킥보드를 김갑동에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이을남은 경찰 수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신용카드를 돌려주려 했다고 진술합니다. 돌려주었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김갑동과의 대질신문에서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죠. 김갑동과의 대질신문에서 이을남의 외 진술에 대해 김갑동이 이의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을남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을남의 변명을 확인하면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외에 신용카드를 취득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작물 취득에서 말하는 취득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봤던 그 판례, 참조 판례를 참조해서 취득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작물 보관으로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이 없어서 325조 후단 무죄가 되는 그런 작물 취득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서 본 것처럼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담무죄가 더 바람직한 무죄 변론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로 인해서 취득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답안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 포인트를 잘 참조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200만 원 받은 부분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이을남에 대한 사경 피신 조서는 이을남이 내용 부인함으로 형소법 312호 3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현금 200만 원 부분하고요. 현금을 받았다는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른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물 취득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12월 24일자 작물 취득과 10월 31일자 작물 취득으로 구분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보는 것처럼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작물 인정을 몰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갑동은 아버지한테 훔친 거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고 이을남은 몰랐다는 거라서 31일자 작물 취득의 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보고 있는 12월 24일자 작물 취득의 점은 이 취득의 문제에 대해서 작물 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단순히 범법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네,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의 경우 줄을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이을남이 김갑동으로부터 킥보드를 사오라는 신부름을 받으면서 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일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322조 전단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네, 이런 논리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 표현은 지금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전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핵심적인 근거를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31일자 작물 취득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자 작물 취득의 점은요. 작물 인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김갑동은
훔친 거라는 걸 알려줬다는 얘기고 이을남은 그걸 몰랐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물인정을 알면서 이을남이 취득했느냐 현금을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이을남의 경찰에서는 자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310조 3항에 증거 능력이 없겠죠. 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한편 이 부분이 이제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갑동이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말해줬다. 훔친 거라는 것을 훔친 카드 아버지의 예금 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쳤다라고 말해줬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갑동은 어떻습니까? 공동 피고인인 건 맞죠? 이을남과.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김갑동은 절도범이고 이을남은 작물 취득범입니다. 그래서 절도범과 작물 취득범은 서로 제3 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죠. 공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선서한 다음에 공판정에서 진술을 해야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증거의 진정 성립의 진정 성립도 증인의 지위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공부했던 2005도 7601 판결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공동피고인, 지금 바로 저희 사건과 같죠? 김갑동 공동피고인 절도범과 이을남 작물범은 같이 재판받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을남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김갑동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렇죠? 증언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즉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선서한 후에 한 진술이어야 한다. 그 법리는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김갑동의 법정 진술이라든지 법정 진술은 선서하지 아니한 지위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갑동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작물 인정을 말해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2005도 7601 판결에 기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죠. 피해자인 김부친의 도난신고서나 진술조서 같은 거는 이을남이 작물 인정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결국 325조 후단무죄가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처음에 봤던 이 2019년 10월 31일자에 보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서 이을남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사는 본인인 이을남이 내용 부인함으로 형소법 320여 땅의 사망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입니다. 왜? 절도범과 작물범은 공범이 아닙니다. 김갑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함으로,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입니다. 310조 3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312조 4항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피신이든 검찰 피신이든 가리지 않고 310조 4항에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앞서 든 판례를 잘 보시고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그렇고 현금 200만 원 받은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10월 31일자 부분이죠. 이을남은 2019년 6월경 김갑동에 200만 원 빌려주었었는데 이을남이 10월 31일 김갑동으로부터 200만 원 받을 당시 아버지 돈을 훔친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잘 지적을 했는데 답안의 체계상 12월 24일자 범행과 31일자 범행을 구별해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이 신빙성의 문제가 아니라 김갑동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서 증명력이 부족하다,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뭐예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증거가 없는 거죠. 뭐 김부친의 증거는 부족하니까요. 그 밖에 증거가 없는 거라서 325조 후단무죄인 것은 맞는데 그 배척하는 방법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이 답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어긋나게 된 것이죠. 김갑동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냐, 이엘람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냐. 절도범과 작물범은 공범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재판받고 있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번 이 강의에서도 여러 번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강의에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등장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시 복습을 해서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다음 답안을 보면 31일자 2019년 10월 31일자 작물취득의 점을 보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들어가서 김갑동의 법정 진술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위에서 하는 김갑동의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지요. 그 다음에 김갑동에 대한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요. 이을남이 부동의하였으므로 김갑동이 증인지위에서 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썼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갑동이 증인지위에서 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돼야 하는 이유는 312조 4항에서 그렇고 아까 본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잘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김갑동은 피고인 신문에서 그렇죠.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을남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관건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라는 것을 이해했느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느냐 하고 이 경우에 그래서 증인지위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돼야 한다는 부분이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을남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본인에 대한 거니까 내용 부인하면 312조 3항에서 증거 능력이 없죠. 다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법 325 후단무죄 썼습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고 수련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기방조의 점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을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일단 본인이 내용 부인하니까 증거 능력이 없고요.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는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피고인 뒤에 앉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후방 착석 행위에 해당을 해서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2016 헌마 503 결정이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밖에 장호구의 진술조서나 현금 400만 원 또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나 송금 내역 같은 거는 과연 이을남이 사기방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지요. 그래서 역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무죄가 선고가 요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후방 착석 행위에 대해서 변호권 침해라고 봤던 결정 요지에 대해서는 2016 헌마 503 결정의 결정 요지를 제가 여기 실어놨으니까 한번 일독을 하면서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후방 착석 행위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렇죠.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환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고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이을남 본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을남 변호인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건 맞는데
후방 착석을 요구하여 후방 착석 행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 후방 착석한 채 조사받았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서 적법한 절차 방식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호권 침해로 인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되는 그런 절차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매개를 이용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밖에 증거가 부족하지요. 이런 진술이나 아까 본 것처럼 뭐 현금이나 체크카드 송금 내역 이런 거 가지고는요. 결국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325 후단무죄에 해당합니다. 이을남 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추가되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었겠습니다. 비교적 잘 쓴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답안 한번 볼까요?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이을남 본인에 대한 것은 내용 부인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이을남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그 이유는 후방 착석 행위 때문에 이른바 후방 착석 행위가 변호권의 침해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을 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325의 후단무죄가 됩니다. 앞에 설명했던 출제 포인트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횡령의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의 점이 마지막이 되겠죠. 횡령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횡령의 점은 피해자의 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된 경우에 계좌 명의인인 누구죠? 이을남이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적금 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그 돈이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계좌 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범인 사이에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2017도 17,494 전화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담무죄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더 바람직하고 장어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은 변론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주 7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근거가 된 판례를 여기 소개해 놨으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할 판례가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 있어 보이지요. 횡령의 점에 대해서 쓴 답안을 보면 이을남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에서 보았듯이 이을남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라는 것은 그러면 앞에서 다 검토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을남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통장에 송금된 돈을 보관할 위탁관계,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 명의인이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성명불상자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근거들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았겠죠. 이을남은 자기 명의 통장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 재물 보관자의 지위 있지 않다. 횡령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시해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325조 전담무죄라고 볼 수 있겠다. 요 근거 부분을 횡령죄의 본질이 횡령죄라 그러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뭐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답안이고 더 계속 노력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답안을 보면 횡령의 점을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 계좌로 송금 이체되었다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송금 이체되었다면 편취행위는 기수가 됩니다. 편취행위를 먼저 논해준 다음에 다만 이는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네, 사기범이 취득했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판례를 좀 참조해서 그 예금 반환 청구권이 계좌 명의인에게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소유권이 사기범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계좌 명의인이 이를 보관한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을 때 해당하여 325조 전담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네. 실전에서도 뭐 이렇게 쓰기가 그렇게 이 정도로 쓰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살펴보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설명한 그 이루리의 게시판에 올려놓을 강의 자료를 참조해서 본인의 답안을 좀 다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총평을 하자면 제9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다소 노점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많아도 보인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 325조 후단무죄를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이제 작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처럼 A와 B의 진술이 완전히 대립이 되면서 누구 진술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전형적이라고 할까? 그런 325 후단무죄가 출제가 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그러면서 법리를 확인하는, 법리를 알고 있으면 풀기가 쉬운 그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핵심적인 근거를 대어가면서 법리와 사실관계 적용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형사기록 작성 실무라는 제목으로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기본적인 저희 이론 강의 시간에 앞서 4시간 정도 이론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부분을 잘 상기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던 나는 이런 식으로 핵심적 근거를 대어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시간 안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시험 분량, 공소사실이나 이런 답안 분량을 이름 예상을 해서 이게 쓸 것이 많다 그러면 굳이 제목을 일일이 달아가면서 쓰기보다는 핵심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의시험 또 변호사 시험에서 이번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